그림자 인형극을 보던 중 여우의 그림자가 천막을 뚫고 튀어나온다. 이내 그림자는 검은 칼로 변해 관객의 목을 벤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인형사는 구미호로 그림자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모아 새로운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은 월곡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병풍 같은 높은 산이 막아주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어서 사시사철 곡식이 풍성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부지런히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그림 속 풍경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과들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이제는 마른 잎들이 바람에 뒹구는 쓸쓸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 끝이 제법 매서워져서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마련하며 다가올 긴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곧 하얀 눈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월곡 마을의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어른인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대대로 글을 읽고 학문을 닦아온 선비 집안의 후손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고향에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기와집이었는데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안팎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 주인의 올곧은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김선비를 찾아가 의논하곤 했습니다. 김선비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면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잠시 허리를 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김선비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월곡마을 아이들은 다른 마을 아이들에 비해 예의 바르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길 위로 낡은 수레를 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었고 짐을 가득 실은 수레바퀴는 굴러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놀던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외부인의 발길이 뜸한 산골 마을이라 낯선 이들의 방문은
그 자체로 큰 얘기거리였습니다. 그 무리의 정체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공연을 펼치는 유랑인형 극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수레에 실린 짐들은 왠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특히 수레 한가운데에는 하얀 천으로 꽁꽁 싸맨 커다란 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알 수 없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극단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노인은 칠흑같이 검은 갓을 쓰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휘둘러 보더니 마치 오랫동안 이곳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극단 단장인 노인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하룻밤 묵어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겨울채비를 하느라 고단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인형극은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촌장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마을 공터인 타작마당을 내어주었고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곧 펼쳐질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술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른들도 일손을 놓고 타작마당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만은 그들의 등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글을 읽다가 밖이 소란스러워 문을 열어본 그는 멀리서 들어오는 극단 행렬을 보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유랑극단이라면 흥겨운 꽹과리 소리나 노랫가락을 앞세우며 들어올 텐데 이들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을로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장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김선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읽던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천천히 타작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타작마당에 도착한 극단 사람들은 익숙한 솜씨로 짐을 풀고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레에 실려있던 하얀 천 뭉치였습니다. 그들이 천을 펼쳐 나무 기둥에 매달자 거대한 하얀 막이 타작마당 한가운데 병풍처럼 들어섰습니다. 그 하얀 천은 일반적인 무명천과는 달리 유난히 희고 촘촘해서 뒤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비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그 하얀 막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더욱 기묘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무대 설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단장 노인이 무대 뒤쪽에서 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상자는 자개장처럼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칠이 벗겨지고 낡아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단장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검은 가죽으로 만든 인형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인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모양, 호랑이 모양, 새 모양 등 다양한 인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맨 위에 놓인 여우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그 여우 인형은 가죽을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었는지 털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했습니다. 게다가 꼬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전설 속에 나오는 구미호를 연상케 했습니다. 김선비가 그 인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와 인형의 팔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는 마치 그 여우 인형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가죽 조각일 뿐인데도
그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져서 그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단장 노인은 김선비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환영의 미소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김선비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이런 천한 것들의 노름에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보여드릴 그림 자극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이니 부디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오. 그대들의 공연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좋으나 혹여라도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오. 김선비의 단호한 말에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그림자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니 무엇이 남고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노인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하나둘씩 타작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맨 앞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뒤쪽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담소를 나누며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타작마당은 훈훈했습니다. 극단 사람들은 무대 뒤쪽에 커다란 기름 등잔을 여러 개 준비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등잔 불빛이 하얀 천막, 뒤에서 일렁이자 거대한 그림자가 막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선비는 맨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공연을 즐기기보다는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기에 사람들의 표정과 극단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김선비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넣어둔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징소리가 3번 울리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들고 타작마당에는 숨죽인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뒤의 불빛이 더욱 밝아지면서 하얀 천막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장 노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모실 이야기는 산 넘고 물 건너 머나먼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여우 이야기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노인의 해설과 함께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막 위로 첫 번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산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마치 진짜 산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작은 동물들의 그림자가 나타나 산속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고 사슴이 풀을 뜯는 모습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신기해했고 초반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보통의 인형극이라면 막대기나 실에 매달린 인형의 움직임이 다소 딱딱하기 마련인데 저 그림자들은 마치 뼈와 근육이 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흐릿하지 않고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해서 보고 있으면 눈이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 그림자들이 단순한 빛의 장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림자극의 내용은 점점 기이해져 갔습니다. 평화롭던 산속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동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중앙에 거대한 여우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김선비가 보았던 그 구미호 인형의 그림자였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꼬리 9개를 부채처럼 펼치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 크기가 다른 동물 그림자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여우가 입을 벌려 포효하는 시묅을 하자 실제로 바람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막 위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춤 사위는 요염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여우의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막 위에는 검은 연기 같은 잔상이 남았고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 움직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촌장님조차 입을 벌리고 넋을 잃은 채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옆에 앉은 박노인의 팔을 툭 치며 말을 걸어보았지만 박노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무대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김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무거워져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단장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자태를.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의 말이 주문처럼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이제막의 경계를 넘어설 듯이 불쑥불쑥 앞으로 튀어나오는 시릇을 하며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들 몇몇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래줄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우 그림자의 눈 부분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림자의 색이 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붉은 안광이 비쳤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붉은 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눈빛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인형놀이가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주술이 깃든 의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 마을에 닥쳐올 큰 재앙을 예감하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타작마당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와 횃불을 일렁이게 했지만 사람들은 추위도 잊은 채 그림자극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만이 홀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여우 그림자의 춤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단장 노인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음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월곡 마을에 닥친 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이 있었던 밤이 지나고 월곡 마을에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지런한 닭들이 목청껏 울어대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쌀 씻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마치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마을 전체가 무겁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산허리를 감고 내려온 짙은 안개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습관처럼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해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간혹 마주치는 개들도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 짖지 않았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김선비는 이웃집 농부 칠성아범을 마주쳤습니다. 칠성아범은 마을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일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모습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수해 보였습니다. 낫을 들고 있었지만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응시하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기이했습니다. 김선비가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건네자 칠성아범은 깜짝 놀라며 밑한 눈으로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칠성아범, 어디 편치 않은가? 안색이 흑빛이네. 어제 공연 구경하느라 무리를 한 모양이구먼. 김선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칠성아범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그저 몸이 조금 나른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여우님 참으로 용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신통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그 꼬리가 아른거려서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칠성아범은 김선비의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오로지 어젯밤 본 그림자 이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마치 그 기억 속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현실의 일상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김선비는 칠성아범을 뒤로하고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집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집이 허다했고 마당에 나온 사람들도 하나같이 기운이 없고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로지 어젯밤 공연 이야기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단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그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이 단순한 유흥에 빠진 모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에 홀려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잎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김선비는 극단이 머물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낮인데도 타작마당 주변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막은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극단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 옆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천막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천막 안은 정막강산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어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천막 틈 사이로 바람이 불어 천이 살짝 들춰졌습니다. 김선비는 그 틈으로 천막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천막 안에는 극단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미동도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들 주변에 놓인 인형들이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가죽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잠든 사람들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곁에 바짝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형이 주인을 조종하는 것인지, 주인이 인형을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당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에 큰 사단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을 쫓아내자고 하면 이미 그들에게 매료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고서를 뒤적이며 요괴나 사술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로 사람을 홀리는 요술, 혼을 빼앗는 주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과 딱 들어맞는 것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마을 분위기는 다시금 급변했습니다. 낮 동안 축 늘어져 있던 사람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건강한 활력이 아니라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뜨고 위태로운 흥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타작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옆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타작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북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림자극의 시작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열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공연은 어제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얀 막 위로 나타난 여우 그림자는 이제 막의 평면을 벗어나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흔들면 객석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발을 구르면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장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기름지고 매혹적으로 변해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이 그림자 속에 털어놓으십시오. 여우님이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노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옳소, 그렇소를 외치며 맹목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김선비는 맨 뒤쪽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90이 넘은 고령으로 눈은 침침하고 귀는 어두웠지만 평생을 산속 마을에서 살아오며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은 산증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밤중에 여기까지 나온 것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김선비를 이끌고 타작마당에서 조금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박노인은 타작마당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김선비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비, 자네도 느끼고 있지? 저것은 보통 그림자가 아니야. 내가 어렸을 적 내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림자라는 것은 본래 주인을 따라야 하는 법인데 간혹 주인의 길을 먹고 자라나 주인을 삼키려 드는 놈들이 있다고 했네. 박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천둥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놈들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척하면서 실은 사람의 빛을 훔쳐가고 있는 게야. 김선비는 박노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칠성아범의 갓한 눈과 생기 잃은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미 저 요물에 깊이 빠져 있어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김선비가
답답함을 토로하자 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 보게나. 그림자가 춤을 출 때 저 단장놈과 악공들의 발밑을 유심히 보란 말이야. 등잔불이 저리 밝은데 어째서 저놈들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지. 김선비는 깜짝 놀라 타작마당 쪽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박노인의 말대로였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인형을 조종하고 북을 치는 단장과 단원들의 주변은 등잔불로 인해 환하게 밝혀져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몸에서 뻗어나와야 할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빛을 통과시키는 유령이거나 아니면 이미 그림자를 어딘가에 빼앗겨버린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얀 막 위에서 춤추는 여우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선명해서 오히려 그 그림자가 진짜 실체이고 단원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때 무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와 박노인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대 앞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아낙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하기는커녕 귀찮다는 듯이 옆으로 밀쳐내고 다시 무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쓰러진 아낙네 쪽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더니 마치 긴 혀로 핥는 듯한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낙네의 몸에서 희미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 그림자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김선비의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생기였습니다. 단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저런. 여우님의 기운을 받아 너무 벅차셨나 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잠시 쉬면 곧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쓰러진 아낙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판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박노인이 단단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네. 자네 혼자 힘으로는 저 많은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어. 그리고 저 여우놈은 밤이 깊을수록 힘이 세지지. 날이 밝을 때를 노려야 해. 김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저 요물에게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쓰러진 아낙네가 사람들에 의해 짐짝처럼 구석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여우 그림자는 생기를 들이마신 탓인지 더욱 몸집이 커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림자 속에 붉은 핏줄 같은 선들이 꿈틀거리는 것까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흉측하고 공포스러웠지만 홀린 사람들의 눈에는 더없이 신성하고 아름답게 비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연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기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 침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등불을 켜고 내일 결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지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 아낙네처럼 쓰러져 죽거나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김선비는 집안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조상의 유물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청동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앉았지만 닦으면 예전의 영롱한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하지만 너무 강한 빛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저들은 어둠과 흐릿한 등잔불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임수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짓없는 투명하고 강렬한 진짜 빛뿐일 것입니다. 김선비는 거울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밤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여우 울음소리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다리에 잠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은 차갑고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김선비는 저 달빛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빛, 하늘의 빛이야말로 요사스러운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테니까요. 그는 마을 청년들 중 아직 정신이 온전한 몇 명을 추려내어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김선비의 눈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내일 밤 작전을 위한 배치도이자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결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붓 끝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종이 위에는 결연한 의지가 새겨졌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짙었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려는 한 선비의 의지는 다가오는 아침 해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림자와 빛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월곡마을의 풍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맑고 청명하던 가을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칙칙한 구름이 마을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돌던 시냇물조차 흐름을 멈춘 듯 고요했고 물빛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랑방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달아올랐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꺼내둔 청동 거울을 마른 천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거울 표면에 낀 녹을 벗겨내자 수백 년 된 세월의 무게를 이겨낸 맑고 차가운 금속의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이 오늘 밤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에서 아직 정신이 온전한 청년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돌쇠와 덕구, 그리고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서 숯을 굽거나 사냥을 하느라 지난 이틀간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던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이한 분위기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히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의 운명이 걸린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김선비의 비장한 목소리에 청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대신 김선비가 나눠준 수십 개의 작은 거울과 기름이 가득 든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마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흡사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을 반쯤 벌린 채 흐느적거리며 걷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타작마당 주위를 맴돌거나 담벼락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짖지도 않고 꼬리를 감춘 채
집마루 밑으로 숨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김선비는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던 평화로운 마을이 요사스러운 그림자 노름 하나에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극단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 더 크고 높은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얀 천막은 어제보다 2배는 더 넓어졌고 무대 주변엔 붉은색 깃발들이 꽂혔습니다. 그 깃발에는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단장 노인은 무대 중앙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젊어진 듯 팽팽해져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김선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노인이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먹고 회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좀비처럼 흩어져 있던 마을 사람들이 타작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웅성거리는 소리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기괴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김선비와 청년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타작마당 뒤편의 언덕과 나무 위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선비는 품속에 청동 거울을 단단히 품고 가장 잘 보이는 나무 그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는 예전과 달리 둔탁하고 무거워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얀 천막 뒤에서 불빛이 켜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여우 그림자는 막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습니다. 꼬리 9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막 전체를 휘감았고 여우의 눈 부분은 더욱 선명한 붉은색으로 타올랐습니다. 단장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고음과 땅을 울리는 저음이 섞인 듣기만 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괴이한 소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축제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라. 그러면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그림자극이 절정에 달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평한 하얀 천막 위에 비치던 2차원의 여우 그림자가 서서히 입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가 막을 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불룩해지더니 검은 연기 같은 형상이 되어 무대 앞으로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야 했지만 이미 혼을 빼앗긴 그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여우님, 여우님이 오셨다. 사람들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검은 그림자를 만지려 했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형상화된 여우 그림자는 무대 위를 맴돌다가 갑자기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여우의 앞발이 길게 늘어나더니 시퍼런 날이 선 거대한 검은 칼날도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든 칼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를 응축시켜 만든 것 같은 섬뜩한 흉기였습니다. 단장 노인은 미친 듯이 웃어 제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껍데기는 필요 없다. 알맹이만 남기고 모두 베어버려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그림자 칼날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며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킥하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칼날이 한 노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칼날이 지나간 순간 그 노인의 몸에서 하얗고 투명한 기운이 툭 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잘린 것처럼 노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줄, 즉 혼을 베는 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전율했습니다. 저들은 마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혼을 수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져 나갔지만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앞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검은 칼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최면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인 광기이자 영혼의 속박이었습니다. 그림자 칼날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며 사람들의 생기를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습니다. 잘려나간 하얀 기운들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무대 뒤편에 있는 단장 노인의 입속으로 또는 여우 인형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기운을 들이마실 때마다 여우 그림자는 더욱 짙고 거대해졌고 단장 노인의 등 뒤에는 희미하게 9개의 꼬리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단장 노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여우 요괴이거나 아니면 여우 요괴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자 극단 전체가 요괴의 사냥터였던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던 단원들도 자세히 보니 그들의 손가락에는 얇은 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무대 위에 있는 저 검은 그림자, 아니 그림자의 본체인 여우 요괴였습니다. 그림자가 주인이 되고 실체가 그림자가 되는 뒤바뀐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 안에 마을 사람들 전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을 불면 숨어있던 청년들이 일제히 횃불을 밝히고 뛰쳐나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여우 그림자가 가장 크게 부풀어 올라 방심하고 있는 순간, 그리고 달이 구름을 벗어나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김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구름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김선비를 돕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칼날이 무대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 사람들 한가운데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쓰러졌고 그들을 안고 있던 어머니들도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타작마당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지만 소리 없는 비명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단장 노인은 무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지옥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이 싱싱한 영혼들의 맛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짐승의 포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갓이 벗겨지고 머리 위로 뾰족한 귀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비는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고 돌쇠와 덕구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횃불에 불을 붙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름병은 극단 주변에 뿌려질 것이고
수십 개의 거울은 달빛을 반사하여 어둠 속에 숨은 요괴의 본체를 비출 것입니다. 김선비는 청동 거울을 들어 올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분노와 의무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대지는 은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우 그림자가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거대했지만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장 노인도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습니다. 방심한 틈을 타 김선비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힘껏 불었습니다. 삑!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어둠을 깨트리는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놀란 여우, 그림자가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와, 아 하는 함성과 함께 청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기름병을 무대 뒤쪽과 단장 노인을 향해 던졌습니다. 호리병들이 깨지면서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위로 횃불이 던져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타작마당 주변은 대낮처럼 환해졌고 갑작스러운 빛과 불길에 극단 사람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선비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 달빛을 정면으로 받은 청동 거울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청동 거울에 반사된 달빛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굵고 강렬한 빛기둥이 되어 무대 중앙을 꿰뚫었습니다. 그 빛은 정확히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지, 즉 단장 노인과 그 뒤에 숨어있던 본체를 향해 꽂혔습니다. 강렬한 빛이 쏟아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로 위장했던 검은 연기가 흩어지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비달에 낱낱이 파헤쳐질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선비가 쏘아 올린 청동 거울의 빛은 어둠을 가르고 단장 노인의 정수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비 집안에 올곧은 정신과 정성을 머금고 내려온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파사연정의 빛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증폭된 그 빛기둥이 닿자마자 단장 노인은 끄아악하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살이 타는 냄새라기보다는 오래된 가죽이나 썩은 나무가 타들어가면서 내는 매캐하고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던 여우 그림자 또한 빛을 받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빛은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거울빛 속에 드러난 단장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피부가 녹아내리듯 흘러내리자 그 밑에서 털이 숭숭 난 짐승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찢어지게 올라간 눈매와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영락없는 늙은 여우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쓰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던 도포자락이 찢어지며 뒤쪽으로 9개의 꼬리가 흉측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꼬리들은 불에 데인 듯이 파닥거렸고 그 움직임에 따라 주변의 공기가 탁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이가 태반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나무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은 빛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저 요물을 똑바로 쳐다보아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최면에서 덜 깬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했던 눈빛에 다시 초점이 돌아오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본능적인 움직임도 살아났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집단적인 광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덕구를 비롯한 청년들은 김선비의 지시에 따라 사방에서 거울을 비추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수십 개의 거울이 일제히 달빛을 반사하여 무대 중앙을 비추자 타작마당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생겨나지만 사방에서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어집니다. 그림자의 의지에 힘을 쓰던 여우 요괴는 숨을 곳이 사라지자 당황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휘두르던 그림자 칼날은 빛 속에서 형체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검은 파편들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지만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빛 앞에서 어둠의 무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여우 요괴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놈은 입을 크게 벌려 시커먼 요기를 뿜어내며 청년들을 위협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내 식사를 방해하다니 내 너희들의 뼈까지 씹어먹으리라. 놈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말이 뒤섞여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놈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가장 가까이 있던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고 들고 있던 거울을 방패처럼 앞세웠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빛이 요괴의 눈을 정통으로 찌르자 놈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요괴의 힘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인형을 조종하던 다른 극단 단원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불길이 번지고 빛이 쏟아지자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픽픽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그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낡은 빗자루, 썩은 나무 토막 등을 엮어 만든 조잡한 허수아비들이었습니다. 여우 요괴가 자신의 요력을 불어넣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며칠 동안 허수아비들의 공연에 열광하고 허수아비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괴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림자 부하들도 사라지고 무기도 잃었으며 본 모습까지 들켜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나무에서 내려와 횃불을 든 청년들과 함께 천천히 무대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청동 거울이 들려 있었고 그 빛은 요괴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맑고 깨끗한 우리 마을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탐하려 했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김선비의 호통에 요괴는 으르렁거렸지만 뒷걸음질 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의 결계가 점점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괴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는 듯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여우 요괴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도망칠 구멍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픈 횃불을 든 청년들이 뒤는 김선비와 거울부대가 막고 있었습니다. 놈은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하늘을 향해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도망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다. 그물을 던져라. 김선비의 외침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마을 장정들이 사방에서 굵은 명주실로 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그물은 마을 안악들이 쑥물을 들여 짠 것으로 부정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화공으로 날아오르던 여우 요괴는 그물에 걸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크아, 놈은 그물을 찢으려 발버둥 쳤지만 쑥물 들이고 소금물에 절인 명주 그물은 놈의 요력에 닿을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땅바닥에 처박힌 요괴는 본래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져서 이제는 커다란 들개 정도의 크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놈의 화려했던 아홉고리도 힘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그물에 갇힌 요괴를 둘러쌌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의 눈빛이 요괴를 찔러댔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니.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피를 보면 마을에 부정이 탑니다. 이 요물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물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김선비는 요괴에게 다가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가 쌓은 업보는 네가 가져가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또다시 헛된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하늘의 벼락이 너를 칠 것이다. 김선비의 말에 요괴는 납작 엎드려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굴한 태도였습니다. 김선비가 눈짓을 하자 장정들이 그물 한쪽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 요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꼬리를 감춘 채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놈은 마을 뒤편의 산길로 접어들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멀리 산꼭대기에서 구슬프고 처량한 여우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오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통곡이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요괴가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칙칙했던 구름이 걷히고 밤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사라진 타작마당에는 흉물스러운 자네들만 남았습니다. 김선비는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요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모두 모으게 했습니다. 찢어진 하얀 천막, 가죽 인형들, 정체불명의 부적들, 그리고 지프로 만든 가짜 인간들을 타작마당 한가운데에 쌓아 올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 위로 기름을 붓자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횃불을 던졌습니다. 활활 타올라라. 모든 나쁜 기운과 헛된 욕심들아, 연기가 되어 사라져라.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구란 말인가? 자네 살아있었나? 엄마, 무서웠어. 여기저기서 통곡과 위로의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혼이 빠져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웃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졌던 아낙네도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몽롱했던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여우가 도망치면서 훔쳐갔던 생기들이 주인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김선비는 불길이 너무 커져서 주변 집들로 옮겨붙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타작마당 주변에 뿌리고 청년들을 시켜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소각이 아니라 마을을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흩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포와 불안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 쉬십시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비, 자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네. 자네의 그 맑은 거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저 여우밥이 될 뻔했어. 박노인의 칭찬에 김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마을 청년들의 용기와 어르신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울 하나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를 향해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벼슬이나 재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잿더미만 남았을 무렵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타작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를 걷어내고 바닥을 쓸어내며 지난밤에 끔찍했던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청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에서 따뜻한 꿀물을 타와 나눠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꿀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자, 한 잔씩들 드시게.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데는 꿀물만 한 것이 없지. 김선비의 세심한 배려에 사람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갈라놓으려 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게 결속된 것입니다. 아침 해가 산봉우리 위로 붉게 솟아오르자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어젯밤의 차가운 달빛과는 다른 생명과 희망을 품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칠성아범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해가 참 곱구만. 어제 일은 꿈만 같아. 이제 밭에 나가서 밀린 일이나 해야겠네. 그의 말에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소박한 의지가 그 어떤 영웅담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요괴의 무대도 하얀 천막도 모두 사라지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뛰어놀고 곡식을 말리는 넓은 공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굴뚝마다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천박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절이었습니다. 향연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질 무렵 촌장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열겠소. 모두들 모이시오. 요괴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위한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집집마다 곡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내놓고 술을 빚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공동체의 힘은 축제라는 형태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도 갓을 고쳐 쓰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늦가을의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무렵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 서 있었던 끔찍한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을은 평온한 저녁 풍경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의 색깔이 어찌나 하얗고 곱던지 마치 마을을 감싸안는 포근한 구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음산한 안개와 검은 연기에 시달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상적인 저녁 연기는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신호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골목골목을 채우자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회관 부엌에 모여 잔치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을 법도 한데 오늘은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는 사람 없이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물을 숭숭 썰어 넣고 끓인 소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면서 퍼지는 깊고 진한 향기가 마당까지 흘러나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갓 수확한 맵쌀로 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소쿠리에 가득 담기고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 무침들이 접시마다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불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네 봤나? 김선비님이 거울을 딱 비추니까 그 요물놈이 꼼짝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던 거 말이야. 그럼 봤지? 우리 마을 청년들이 횃불 들고 달려들 때 내 속이 다 시원하더구먼.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가 힘을 합쳐 마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채워진 것은 끈끈한 전우애와 이웃 간의 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선비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마을 회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요했습니다. 김선비가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선비님 오셨습니까? 어서 상석으로 앉으십시오. 사람들은 김선비를 마당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김선비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선비가 먼저 국 한 숟가락을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소고기 무국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며칠 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푹 익은 무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국물 맛 한번 좋다.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괴가 주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지만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진짜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자 촌장님이 술병을 들고 김선비에게 다가와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선비님, 이 잔 받으십시오. 선비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비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촌장님, 과찬이십니다. 이 술은 저 혼자 마실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싸워준 우리 마을 청년들과 고생한 아낙네들, 그리고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이 함께 마셔야 합니다. 김선비는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월곡 마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도 지팡이를 옆에 놓고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가에는 주름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것일수록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법이다. 김선비님의 그 거울처럼 언제나 마음속에 맑은 거울 하나씩 품고 살아야 요사스러운 것에 홀리지 않는단다. 아이들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산 교육이 따로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마을의 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흥겨운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쑤 좋다.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림자 극단의 기괴한 음악에 홀렸던 귀가 우리 가락의 신명, 나는 장단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칠성아범은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구성지게 노래를 한 자락 뽑았고 쓰러졌던 아낙네도 이제는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선비의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사람들은 모닥불 가까이로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불길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한 가족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지만 빛이 사방에서 비치면 그림자는 설 곳을 잃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욕심과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마음을 덮치려 할 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빛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둔 청동 거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오고 잔치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불을 쬐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잠든 아이들을 업고 아버지들은 남은 음식과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선비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에게 거듭 인사를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모닥불의 잔해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돕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회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요괴가 이용했던 그 달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맑고 고요한 밤의 파수꾼처럼 보였습니다. 달빛은 마을의 돌담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김선비를 배웅했습니다. 사박사박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이 길,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풀벌레들의 합창,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정정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그림자가 무섭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나무가 쉬고 있는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청동 거울을 꺼내 부드러운 비단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너도 편히 쉬거라. 그는 거울을 괴짝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 거울을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선비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아랫목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극단의 방문, 사람들의 광기, 그림자, 칼날의 공포, 그리고 승리의 순간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또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 아범네 집에서도 촌장님 댁에서도 오늘 하루 고단했던 사람들은 모두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무서운 여우도 날카로운 칼날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풍성한 수확과 따뜻한 밥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월곡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 신령도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잠결에 잠시 뒤척이다가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일담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총총하게 빛났습니다. 월곡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포근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춤추던 여우 그림자는 사라지고 따뜻한 마음에 등불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면 오늘 밤 김선비의 맑은 거울처럼 환한 빛으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꼬리를 감추고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온과 안식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그림자가 물러간 이 고요한 밤, 창밖의 달빛도 여러분의 창가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더 맑고 밝은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촛불을 끄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